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봄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괜히 싱숭생숭한 마음이 드는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겠죠. 저도 이제는 적은 나이가 아니라 더 이상 어리숙하지는 않다 생각하는데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혼이라는 큰일 앞에서는 저도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결혼 준비를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한번 파혼의 아픔을 겪어서 그런지 괜히 더 마음이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익명을 빌려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처음 결혼을 약속했던 전 남자친구는 정말 희생적이라 생각할 만큼 제게 모든 걸 맞춰주고 무한한 애정을 쏟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의대를 나와 종합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던 의사였고 남자친구는 직장 생활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렇다고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고 우연히 카페에서 만나 시작된 인연이었죠. 비슷한 일을 하는 것도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것도 없이 공통점이라고는 없었지만 그런 다른 부분들은 모두 남자친구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외동딸로서 집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랐다 싶었던 저도 그 정도의 큰 사랑은 받아보지 못했다 싶을 수준이었죠. 너무 잘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 모두 제가 공주 대접을 받는다며 부러워들 하곤 했습니다. 늘 시간에 쫓기는 제 스케줄에 맞춰 데이트를 잡고 제가 병원에서 밤을 보내는 날이면 손수 만든 저녁 식사를 챙겨주던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매번 저를 챙기러 병원에 오가는 남자친구 덕분에 병원 식구들도 제 남자친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자기도 회사 다니면서 힘들 텐데 여자친구 챙겨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도 늘 제가 더 힘들 거라며 자기 힘든 일은 티내지도 않고 저를 지켜주던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난다고 해도 이 사람보다 잘해주는 남자는 다시는 없을 것 같았어요. 마치 드라마에서만 보던 완벽한 남자친구 같았죠. 물론 하는 일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다 보니 서로 이해하는 부분들보다는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런 차이점들은 저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사랑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의사인 제가 왜 가난한 회사원을 만나는지 의아해했지만 저한테 의사는 직업일 뿐이었고 남자친구의 경제력이나 직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가난한 남자친구의 사정을 염려하시더라고요. 네가 아무나 만나고 결혼하겠다고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연애랑 결혼은 다른 얘기인데 좀 신중해야 하지 않겠니? 경제력은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살아온 환경이 다른 건 극복하기 어려운 거야. 몇십 년 동안 다른 걸 먹고 다른 걸 보고 살던 사람들이 앞으로 남은 평생을 같이 하려면 그 간극을 메우기 얼마나 힘들겠니? 네가 지금은 서로 좋은 것만 봐서 모르겠지만 결혼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엄마는 네가 그냥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걱정 없이 결혼했으면 좋겠어.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말씀을 저도 이해하지 못하진 않았지만 그때는 솔직히 부모님의 그런 염려보다는 제 사랑이 더 크다고 느껴졌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옛날 분들이시라 괜히 그 사람의 집안 사정이나 환경을 걱정하시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제 생각처럼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보시고는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예의 바르고 단정한 남자친구는 원래 어른들께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었습니다. 길 가다가도 어려운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분명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가난한 집안 환경이 유일한 흠이라고 하실 정도로 남자친구의 사정 말고는 다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네 말처럼 괜찮은 청년 같구나. 대화의 깊이도 있고 사람이 다정하고 마음 씀씀이가 좋은 게 보이네. 네가 왜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어. 거봐. 내가 준혁 씨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집안 환경이야 그 사람이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우리가 충분히 서로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나한테 다 맞춰주는 사람인데 결혼해서는 어떠겠어. 부모님도 저를 계속 신경 쓰고 옆에서 챙겨주는 남자친구를 보며 결국 결혼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저도 예비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저를 진작 보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왔지만 그전까지는 결혼 얘기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부담스러운 마음에 약속 자리를 거절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얘기가 나와서야 어머님을 뵙게 되었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탓에 어머니 혼자 자식 둘을 키웠다는 얘기에 저도 평소 시어머니가 무척 궁금했었어요. 특히나 남자친구를 이렇게 잘 기르신 분이 어떠실지 기대가 많았죠. 그런 저의 기대처럼 예비 시어머니는 무척 좋으신 분이셨어요. 남자친구와 똑 닮은 외모처럼 그 마음씨까지 다정한 분이시더라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나도 반가워요. 그동안 보배양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어찌나 자랑을 많이 하던지 내가 보배양 참 많이 보고 싶었거든. 의사 선생님이라 고생도 많다고 들었는데 참 대단한 아가씨다 싶었지. 그렇게 대단한 애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니 내가 고마워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결혼시키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아유 아무튼 참 미안하고 고마워요. 보통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불편하고 어색할 수밖에 없는데 저를 그렇게 반겨주시니 기뻤어요. 게다가 병원 일 때문에 바쁜 저를 배려하셔서 직접 병원 근처로 저를 만나러 와주신 어머님께 저는 더 감사했습니다. 덕분인지 저희의 첫 만남 자리는 아무 걱정 없이 화기애애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시종일관 저를 보고 미소를 잃지 않으셨고 정말로 저를 환영해 주시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남자친구보다 제가 아깝다고까지 하실 정도였죠. 어머니는 긴장해서 자꾸만 실수를 하는 제가 무슨 실수를 해도 귀여우시다며 저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게 저도 편해요. 그럴까? 그래, 우리 다 가족들 사이인데 불편할 건 없지. 나는 벌써부터 보배가 내 딸 같아. 우리 보배는 뭘 해도 참 예쁘네. 보배가 외동딸이란 얘기에 부모님이 섭섭하셨겠다 싶었는데 그럴 일이 없으셨겠어. 나 같아도 이렇게 예쁘고 잘난 딸이 있으면 딸 하나만 보고 살겠네. 내가 딸이 없어서 그런가? 보배가 더 예뻐.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나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진심이야. 바쁜 며느리 오라가라 할 일도 없고 나 그렇게 모진 시어머니 아니야. 무조건 잘해줄 테니까 이제는 내가 두 번째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해. 제게 시어머니가 아닌 두 번째 엄마가 되어주시겠다며 기쁜 말씀을 해주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벌써 남자친구가 아빠처럼 오빠처럼 저를 챙겨주고 있는데 시어머니까지도 저를 챙겨주시겠다고 하시니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자꾸만 없는 집에 시집 오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며 미안하신 만큼 제게 잘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꼭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도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따뜻함을 느꼈고 벌써부터 한 가족이 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약혼을 하고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전에 예비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몇 번 어머님을 만나 첫 인사 자리는 아니었지만 집으로 찾아뵙는 건 처음인데다가 이제는 시아주버님 되실 분과 예비 형님까지 뵙는 자리이다 보니 앞으로 한 가족이 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더욱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들고 갈 선물을 고르려고 얼마나 골머리를 썼는지. 제가 그런 쪽으로 센스가 없다 보니 괜히 바쁘신 엄마까지 귀찮게 해드렸네요. 그래도 덕분에 마음에 드는 선물을 골랐던 저는 잔뜩 들고 간 선물들이 만족스럽기를 바라며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일찍이 독립을 해서 자취를 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저를 태워 예비시댁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떨리는 마음을 도저히 주체하지 못했어요. 나 오늘 괜찮아 보여? 화장은 어때? 예쁘다니까 왜 자꾸 물어봐. 그냥 미용실이라도 들렀다 갈 걸 그랬나? 평소에 안 하던 화장하려니까 정말 손에 안 익더라. 진짜 안 이상해? 그냥 준혁 씨 눈에만 예쁜 거 아니야? 안 이상한데? 뭐 내 눈에 항상 예쁘지만 오늘 정말 예뻐. 그래 뭘 그렇게 걱정해.
어차피 우리 엄마는 자기가 무슨 꼴을 하고 와도 좋아하실 텐데 걔나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의 얘기를 들어도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시댁이 도착을 하니 주말이라 그런지 길에 차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비 시댁이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주택가에 위치한 빌라이다 보니 근처에 주차할 곳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나 주차할 자리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차 대고 올 테니까 자기 먼저 올라가 있을래? 나 혼자? 왜? 불편해? 불편하면 같이 올라가도 되고. 근데 멀리 가야 할지도 모르니까 자기는 여기서 기다리는 게 좋겠어. 한참 걸어야 할지도 모르거든. 미안해. 우리 집이 이래서. 아니야. 그럼 그냥 나 먼저 올라갈게. 천천히 주차하고 와. 혼자 예비시댁으로 올라가려니 불편했던 게 사실이었지만 부모님 집에 주차할 자리도 제대로 없다며 저를 보고 민망해하는 남자친구의 반응에 저는 애써 불편한 마음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하면 더 미안해할 게 뻔한 남자친구를 떠올리며 저는 혼자 올라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남자친구는 주차할 자리를 찾아 떠나고 저는 빌라 건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6층짜리 작은 빌라에 제일 높은 6층 집을 찾아 저는 구두 신은 발을 조심스럽게 걸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4층에서부터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 진짜 이따위로 할 거야? 누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듯한 소리에 저는 조용한 걸음을 더욱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라서 그런 건지 문이라도 열고 있는 건지 쩌렁쩌렁한 소리에 대체 누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나 싶어 괜히 겁을 먹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6층으로 가까이 올라갔더니 그 소리가 다름 아닌 저희 예비시댁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 준비 중이시라 환기 때문인지 현관문을 살짝 열어두셨더라고요. 그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고함 소리에 저는 걸음을 멈춰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제대로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실수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내가. 너는 대체 뭐 하나 내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없니? 이거 이따위로 해서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죄송해요 어머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바탕 난리가 난 듯한 말소리에 저는 자연스럽게 열린 문틈 사이로 집안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에 예비시댁 문틈을 엿보는 게 예의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소리 듣고도 덥석 문을 두드릴 수 없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도둑처럼 집안 풍경을 엿보던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좁은 거실 안에서 화를 내며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 앞으로 누군가 무릎을 꿇어 앉아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말고 다른 시댁 식구들은 뵌 적은 없지만 남자친구의 형님네가 시댁에서 지낸다는 걸 알고 있던 저는 그분이 제 예비 형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로 시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앉아 혼이 나고 있는 예비 형님의 모습에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비 형님이 실수를 했다며 혼을 내시는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이 저는 너무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제가 알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과 사뭇 달라 보였거든요. 제게는 너무나 다정하시고 인품 넘치시던 어머니께서 그렇게나 화를 내시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았지만 재벌들 갑질 뉴스에서나 보던 것처럼 사람을 무릎 꿇리고 계신 모습이 무엇보다 놀라웠어요. 예비 형님께서 대체 무슨 큰 실수를 했기에 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몰라도 그 모습이 마치 대역죄인이라도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음식해야 할 내가 얼굴에 뭘 찍어 바른 거야. 집에 손님이 오는데 왜 네가 단장을 하고 난리야. 너는 네가 우리 집 식구라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거니? 네가 뭔가 착각하나 본데. 너는 우리 집 식모일 뿐이야. 식모는 일이나 잘하면 그만이라고. 놀란 것도 잠시. 순간 저는 제 귀로 들은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식모라느니 식구가 아니라느니 하는 말을 하시다니.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신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아직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제게 그동안 보여주신 모습들로는
그런 모습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사람에게, 그것도 며느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앞뒤 사정을 모르고 듣더라도 너무하다 싶을 수밖에 없었죠. 그 생각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건지 언제부터 계셨는지 모를 옆집 이웃마저 저와 같은 마음이시더라고요. 아우, 그 집 또 난리네. 아주 조용하게 지나가는 날이 없어. 혹시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자주뿐이야. 거의 매일 그러지. 저 집 며느리 내가 봐도 불쌍해 죽겠어. 착하고 야무진 며느리 나무랄 데가 어디 있다고 매번 타박을 하는지. 진짜 너무하다 싶지. 오죽하면 몇 번은 내가 말린 적도 있다니까. 그때마다 남의 집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얼마나 성질을 부리는지. 몇 번 그러고 나서 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하여간 이 집 아줌마 성격만 늦어고 못돼가지고 동네 사람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걸? 남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저런 거 보면 말 다 있지 뭐. 제가 이 집에 새로 들어올 며느리라는 걸 아시는지 몰라도 가감없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옆집 아주머니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고 지겨울 만큼 여러 번이었다니. 대체 제가 알던 어머니의 이런 어머니의 모습 중 어떤 모습이 진짜일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심정으로는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 뒤돌아 나가고 싶었지만 혹시나 내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을까 싶은 생각에 저는 결국 조금 더 시댁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결혼이 결린 일이었기에 몰래 엿듣고 주워듣는 것보다는 직접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보고 듣지 못한 것처럼 티를 내지 않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놀란 시어머니가 금세 형님을 주방으로 보내시며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셨죠.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 길이 막혀서 늦는다더니 일찍 도착했구나? 네, 준혁 씨가 지름길로 왔어요. 준혁 씨는 주차한다고 저 먼저 올라가라고 하기에 저 혼자 먼저 왔어요, 어머니. 괜히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서 불편하실까요? 무슨 소리, 우리 아가는 언제 와도 환영이 있지. 그래, 추운데 밖에 안 입고 올라오길 잘했다. 조금 전에 그 난리통은 잊지도 않았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제가 6층 높이를 걸어 올라오느라 힘들었겠다며 저를 소파에 앉히고 제 다리까지 주물러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했지. 어휴, 내가 정말 속상하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환자 보느라 고생하는 애가 쉬는 날 6층 계단에 그냥 올라왔으니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니. 내가 다리를 좀 주물러 주마. 아니에요. 어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꼭 한번 이렇게 해주고 싶었어. 네가 매일 얼마나 고생이 많니. 따뜻한 손길로 제 다리를 만져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다정해 보였었어요. 저를 위해 걱정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이런 모습들이 여태 제가 보던 시어머니 모습이었기에 저는 좀 전의 일이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연기를 해도 이렇게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며 분위기를 파악해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형님의 모습을 더욱 유심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시는지 주방에서 혼자 바빠 보이는 형님의 뒷모습에 저는 아까의 모습이 떠올라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혼이 나셔야 했을지 혹시 나 때문은 아닐까 싶어 괜히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온다고 형님께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 걸 보니 괜히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밖에서 외식하며 제가 식사나 대접할 것을. 저는 제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불편한 자리에 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이상인 건지 뒤늦게 올라온 남자친구나 예비 아주버니까지도 주방에 계시는 형님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괜히 눈치 보였던 제가 그런 형님을 도우려다가 괜히 시어머니께 붙들리기만 했죠. 제가 형님을 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형님 혼자 하시는 게 죄송해서요.
너는 손님으로 하는데 뭐 그런 걸 신경 쓰니? 그럴 것도 없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다 했어. 국만 때문에 식사 준비 끝나니까 마음 쓰지 마라. 그래도 저 때문에 괜히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쟤는 별로 한 것도 없어. 음식 준비는 내가 다 해놨는데 뭘. 그렇지 큰애야? 예? 예, 다 됐어요 어머니. 이제 상 차릴게요. 제가 몇 마디 더 거들었다가는 괜히 더 분위기가 이상해질까 싶은 생각에 저는 이도저도 못하고 불편한 마음을 애써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금방 식사 자리가 준비되었고 저희는 좁은 거실에 밥상을 펴놓고 다른 식구들과 둘러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가 미안하다. 자식이 불편하지. 예쁜 옷 입고 왔는데 구겨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아휴, 집이 좁아서 식탁도 있 곳이 없어서 우린 이렇게 먹어. 그래도 너 온다고 아가 좋아하는 거 많이 차렸으니까 이것저것 먹어봐라. 자, 그럼 얼른 식사하자. 밥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이었지만 불편한 식사 자리에 저는 도통 어디에 손을 뻗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로 식구될 사람들과 밥을 먹고 처음 방문하는 시댁에서 식사가 불편할 만도 했지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좌식 밥상과 좁은 거실은 신경도 쓰지 않을 정도로 전혀 불편하지 않았지만 다른 식구들이 다들 식사를 시작했는데도 제대로 밥 한 술 뜨지 못한 형님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다른 식구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형님은 혼자 무척 바빠 보이셨습니다. 상에 앉자마자 다시 일어나 아주버님이 들이 물을 떠오셔야 했고 두 번째로 다시 앉았을 때는 어머니가 시키셔서 며칠 전 새로 담근 열무김치를 가져오셔야 했어요. 그리고 겨우 드시려나 할 때는 벌써 밥을 절반쯤 먹은 애비 아주버님이 국을 달라 하시더라고요. 여보, 나 국 좀 더 줘. 건더기 많이. 너는 한 번 일할 때 좀 그득부지. 뭐 그런 걸 아낀다고 조금 더 써? 손님까지 왔는데 어? 아끼지 말고 내놓지 그랬니?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도 국 더 드릴까요? 나는 됐고 새약 하나 좀 더 챙겨줘라.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충분히 많아요. 그렇게 새약 하나는 왜 이렇게 못 먹니? 밥이 그대로 있네. 왜 음식들이 입에 안 맞니? 아니요 음식은 다 맛있어요. 잘 먹고 있어요. 근데 형님도 좀 편히 드시면 좋을 텐데. 저는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드세요. 그래, 네가 얘까지 신경 쓸 거 없어. 얘는 우리 식구인데 알아서 하는 거고 너 손님이잖니. 그래도 다 같이 식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형님이 바쁘시니까 좀 불편해서요. 아, 저는 정말 괜찮아요. 안 그래도 음식하면서 자꾸 주워 먹었더니 배가 안 고프네요. 손님이 많이 드셔야죠. 혹시 입에 맛있는 거 있으시면 더 가져올게요. 그래, 애는 괜찮다잖아. 세어야가 너나 얼른 많이 먹어라. 안 그래도 큰일나는 너무 말랐어. 큰일할수록 든든히 잘 먹어야지 않겠니? 큰애야, 국 떠오는 김에 갈비도 좀 더 가져와라. 손님인 저는 그 광경이 너무 불편한데 다른 식구들은 아무렇지 않은지 저를 뺀 나머지는 다들 형님이 식사를 하시는지 못하시는지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 되시는 예비 아주버님도 그렇고 심지어 제 남자친구까지도 자기 밥 먹기 바쁘더라고요. 평소 데이트를 할 때는 제가 먹는 것만 챙기느라 정작 자기는 잘 먹지 못하던 남자친구가 그렇게 밥을 잘 먹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평소 밖에서는 먼저 먹고 싶다고 하는 것도 없고 메뉴 선택도 제 위주로 맞춰주기에 식탐이라고는 없는 줄 알았더니 자기 집이라서 그런지 눈치도 안 보고 참 잘 먹더라고요. 그래도 평소 다정했던 남자친구는 자기 형수님을 신경 쓸 줄 알았더니 자기 먹기 바쁜 그 모습에 저는 처음으로 남자친구에게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 집 식구들 중 누구도 남의 집 귀한 딸의 며느리 아니를 걱정하는 듯한 사람은 없어 보여 괜히 위화감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도 아까처럼 화를 내시지 않는 걸 보면 나름 제 앞에서 조심하고 참으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부리는 게 어색하지 않으신 걸 보니 그것만 보고도 평소 예비 형님이 당하셨을 시집살이들이 훤히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형님의 손을 보게 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머, 형님, 손이 왜 이러세요? 안 아프세요? 아, 이거 그냥 습진이에요. 괜찮아요, 안 아파요. 아니요, 이 정도면 많이 아프고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병원은 다니세요? 그걸로 무슨 병원이야. 그냥 막 약 좀 바르고 하면 낫는 거지. 살림하는 여자들 중에서는 안 그런 사람도 있니? 걔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손이고 발이고 다 그 모양이야. 우리 세아가는 병원 일만 해서 잘 모르겠지? 그래도 형님은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처방까지 받아야 해요. 원래 습진이 한번 생기면 잘 안 없어지는 건데 그러지 말고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제가 받으리라고 말해 놓을게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말씀대로 그냥 약 바르면 되는데.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 결혼하면 이제 다 한 식구로 지내야 하는데 이렇게 가까워지면 더 좋잖아요. 그쵸, 어머니? 어머니도 며느리들이랑 가까워지면 좋으시겠죠?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너 바쁜데 괜히 다른 식구들까지 챙길 겨를이 되겠니? 그냥 병원에 말 한마디 해놓는 건데요, 뭘. 다른 분들도 어디 불편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형님은 이번에 저희 병원 오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바로 오시는 건 어떠세요? 형님의 손이 엉망인 건 진짜였지만 사실 제가 굳이 병원으로 모시려고 했던 건 다른 생각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날의 식사 자리에서 보고 느낀 게 많았던 제가 예비 형님께 직접 시댁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따로 만나고 싶다고 하는 것보다 의사인 제 직업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만나뵈면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형님께 관심을 가지는 걸 보며 불편한 내색을 하시던 시어머니도 의사 입장에서 권고를 드린다는 제 말에 금방 수긍을 하시며 불편해하시는 형님을 오히려 떠밀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며칠 뒤 예비 형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오랜 고생 때문에 나올 기미도 없이 약화된 습집을 보며 저는 형님의 시집살이가 녹록치 않았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미리 예약을 해둔 덕분에 진료는 금방 끝났지만 저는 진료가 끝난 형님을 모시고 병원 밑에 있는 카페로 내려갔어요. 저 사실 형님이랑 따로 얘기 나눠보고 싶어서 일부러 저희 병원까지 오시라고 했던 거예요. 따로 뵙고 싶다고 하면 불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어머니 눈치도 볼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오늘 만남은 저희 둘만의 비밀로 해요. 제 말뜻을 금방 알아들으신 형님은 짐짓 놀라신 표정이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형님께 뭘 궁금해할지 예상을 했거든요. 저 사실 그날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가 고함 지르시는 거 봤어요. 형님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다 들었고요. 아, 그래요? 다 들었어요? 네, 어머니가 형님대로 식모하느니 하시는 것까지 전부요.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보배씨 불편하게 만들었네요. 제가 실수해서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그러신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다 제 탓이에요. 글쎄요. 옆집 이웃분까지 나오셔서 혈을 찼었던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 앞에서까지 사과를 하며 모두 본인 탓이라 말하는 형님이 저는 참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순하고 착하신 분이 왜 그런 취급을 당하셔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으려 하시던 형님께서도 계속된 저의 물음에 결국 얘기를 털어놓으셨어요. 사실 어머니가 저를 예뻐하진 않으세요. 고아에 가진 것 없이 시집와서 돈도 안 벌고 살림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살림이라도 잘해야 할 텐데 제가 부모님 없어 배운 게 없으니 어머니가 불만이 많으실 만도 하시죠. 그렇다고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면 되나요? 그건 그래요. 나도 가끔은 너무하시다 싶지만 내 처지가 그런 걸 어떻게 했어요. 나는 뭐 그냥 그런 게 익숙하고 참을만 한데 보배씨가 보기에는 많이 놀랐겠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보배씨한테는 안 그러실 거예요. 나랑 달리 보배씨는 귀한 사람이잖아요. 어머니가 보배씨랑 도련님 만나는 얘기 들으시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제야 집안 일으킬 며느리 들어온다고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랑은 천지 차이였죠. 섭섭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아무리 똑같은 며느리라 그래도 보배 씨랑 나랑 다르니까 이해해요, 저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의지할 친정도 식구도 없다는 형님은 그런 이유로 너무 모진 시집살이를 당하셨던 듯 했습니다. 제가 잠시 봤던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일상이다시피 했었는지 형님은 이미 그런 일들에 내성이 생긴 듯 더 이상 크게 상처를 받지도 않으시는 듯 했어요. 지켜만 봤던 제3자인 저도 그 광경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였는데 그동안 사람이 얼마나 시달리고 당했으면 그런 행패가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 형님의 얘기를 듣게 된 저는 예비 형님을 향한 안타까움과 동정, 그리고 그런 집안과 엮이게 된 제 신세에 대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형님 되실 분께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저는 혼자 생각을 정리해 갔습니다. 내가 과연 그런 집에 시집을 가서 버틸 수 있을지, 형님 말씀처럼 어머니가 나한테는 안 그러실 테니 참아야 할지,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맞는 건지 결정하기 어렵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괜히 제 발로 그런 집에 시집을 가는 게 바보 같은 행동이겠지만 남자친구만 생각하면 쉽게 파혼을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고민하던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리던 결혼 문제는 저 혼자 생각할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에 결국 남자친구에게 이 일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자기 집안 일이기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하던 저는 조심스럽게 형님의 시집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댁에서 독립해서 따로 사는 남자친구가 평소 자기 형수님의 사정을 잘 알고 있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형님과 어머니의 얘기를 꺼내자마자 남자친구는 단번에 제가 할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나 솔직히 저번에 좀 놀랐어. 나는 어머니가 나를 딸처럼 대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실 거라 생각했는데 형님께 하던 행동들은 내가 알던 어머니랑 너무 다른 것 같더라. 그게 사실 영수랑 엄마가 좀 그래. 원래 엄마가 형이 결혼할 때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 형이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와서 고시 준비까지 했던 사람인데 고졸의 고아인 형수를 데려오니까 싫으셨겠지? 가뜩이나 고생 많이 하시고 자식들 키우신 분이셔서 엄마가 며느리 욕심이 꽤 있으셨거든. 근데 그때는 형이 엄마 속도 모르고 고집을 많이 부렸어.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엄마는 참 많이 싸웠거든. 그것 때문에 엄마는 형수들을 더 싫어하게 되고 좀 복잡한 사정이야. 게다가 오래 같이 살기도 했고 편해서 그런 것도 더 있겠지. 그렇다고 이렇게 며느리한테 식모라느니 식구가 아니라느니 주제 파악을 하라느니 그런 말씀을 하셔. 나도 시집살이 얘기 안 들어본 건 아니지만 그런 건 드라마에서도 못 본 것 같아. 준혁 씨 말대로 오래같이 지내신 거면 더 이해해주고 보듬어 주셔야지. 자기 며느리 식모라고 부르시는 게 이해가 돼? 엄마가 가끔 말이 좀 심하실 때가 있기는 해. 특히 형수한테는 화를 안 참는 편이라서. 그래도 자기는 걱정할 거 없어. 형수랑 자긴 다르잖아. 어? 우리 엄마가 설마 의사 며느리한테 화를 내시겠어? 지금도 자기한테 하는 거 보면 알만하잖아. 남자친구가 그동안 시집살이를 당하던 형님의 사정을 전부 알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런 형님과 제 급을 나누며 얘기를 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정 든든한 의사 며느리는 건드릴 수 없고 진정 없고 가난한 며느리는 만만하게 해도 되는 건지 시어머니가 보이신 행동이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남자친구의 행동에 그동안 쌓았던 신뢰와 애정이 확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엄마도 형수한테 뭐가 화가 나셔서 그러셨을 거야. 내가 봐도 형수가 손이 느리고 가끔 사람 답답하게 하는 게 있거든. 근데 자기는 눈치도 빠르고 똑똑하잖아. 그럼 준혁 씨 말은 내가 의사 며느리가 아니고 형님이랑 똑같이 고아에 살림하는 며느리면 식모 소리 들어도 된다는 말이야?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취급에 당할 일은 없겠지. 제가 남자친구를 좋아하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것은 사람 사이에 위아래 두지 않고 저를 아껴주는 모습 때문이었는데 사실 그 사람이 좋아한 게 나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의사란 나였을까 싶은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더군요. 그동안 내가 알던 남자친구와 이 사람이 맞는 건지 저는 충격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준혁 씨나 준혁 씨 어머니가 사람들 마음 많이 이해하고 너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사람들일 거라 생각했어. 가난한 집안 환경이 흠이 아니라 그래서 더 어려운 사람들 사정을 잘 이해할 거라 생각했어. 나는 어머니가 나 처음 보자마자 해주셨던 말씀이 다 진심인 줄 알았다고. 근데 그 말들이 전부 내가 아니라 내 명함을 보고 했던 말이라는 거네? 근데 준혁 씨는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이런 말하는 준혁 씨, 나 정말 낯설다. 그럼 나는 그동안 대체 누구를 만나고 있었던 거야? 나 이런 집에 시집 못 가. 우리 결혼 그냥 없던 걸로 해. 그제서야 저는 그동안 제가 몰랐던 남자친구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생각한 사람과 전혀 달랐다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공포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연애하고 사랑했던 사람의 존재 자체가 사라진 기분이었죠. 결국 저는 억울함과 괴로운 마음에 오해를 하며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형수 때문에 파혼하자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저를 설득하려 하더라고요. 형수 때문에 헤어지는 게 말이 돼? 아니? 이거 형님 때문 아니고 준혁 씨 때문이야. 그러니까 괜히 남 따뜻하게 생각하지 말고 파혼 인정해. 그리고 괜히 형님한테 피해가지 않게 해줘.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에게 마지막 당부를 한 채 그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혼했던 남자와 파혼을 한 후로 저는 제정신일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에는 모른다더니 파혼을 하게 되는 사람이 제가 될 줄은 몰랐네요. 처음부터 제 결혼을 염려하셨던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저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당당하게 버티려 했지만 알릴 건 알려야 했기에 결국 부모님께 파혼 소식을 알려드리며 그간 사정까지 전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조용히 들으시던 부모님은 그런 저를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어주셨어요. 평생 배우면서 살았던 저였기에 결혼도 똑똑하게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저는 공부만 잘하는 바보였던지 결혼만큼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의사라는 직업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매일 정신없이 바쁜 일상 덕분에 저는 힘들 새도 없이 그 시기를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다만 이후로도 몇 번이나 전 남자친구에서 연락이 왔지만 제 성격을 잘 알아서 그런지 무턱대고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금방 그 친구를 잊을 수 있었고 1년이 지나서나 아무렇지 않게 소개팅 자리도 나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약혼까지 했다 파혼을 한 마당에 결혼 생각이 금방 들지는 않았지만 제 인연이 그 사람이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 사람은 제 짝이 아니었을 뿐 파혼이 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언제 어디서든 제 짝이 나타날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결국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같은 의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아무 기대 없이 나갔던 그 자리에서 지금의 예비 신랑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같은 의사라서 재미도 없고 무뚝뚝할 줄 알았더니 너무 유머러스하고 다정한 그 사람에게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같은 직업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공통점 덕분인지 저희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단짝 친구처럼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고 덕분에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 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어 마음이 급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진심 있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한번 실패를 경험해봐서 그런지 이번에는 저도 확신이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라면 다른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내년 봄에 있을 결혼이 기다려지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희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